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수주 실적으로 보나 글로벌 레퍼런스로 보나 기술 진입 장벽으로 보나 고객사 다변화로 보나 뭐 영업 마진으로 보나 캐파로 보나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부산 로보틱스 코스피에 상장되는 순간 1등으로 올라간다.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300억, 500억, 800억, 1000억 이 구조로 가는 거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또 열심히 활동 중이신 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훈훈한 주식의 유명세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자TV에서 오신 것 같아요. 행부 되세요. 그게 보면 댓글에 있거든요. 아 진짜요? 굉장히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부자TV는 더 대박 날 거고 부자TV에 같이 숟가락 얹어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도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또 이렇게 모신 만큼 또 함께 또 좋은 주식에 대한 공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 또 여쭐 만한 게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핵심 키워드 자체가 2분기 실적이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좀 리뷰해보고 또 하반기 또 주목해볼 만한 주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난 첫 번째로는 2차 전지가 생각보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수요 부진이라는 키워드를 잡으면서 실적 하향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표님께 좀 의뢰하고 싶은 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과 밸류를 좀 점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기업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일부 그 밸류 체인별로 선방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고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조 3천억을 기록했으니까 2분기에 그러면 연간으로는 곱하기 4만 해도 5조 2천억이잖아요. 굉장히 좀 견조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진짜 빨라 24년도에 리튬 실적이 반영되는 거니까 하반기에 반영되는 거니까 리튬 실적을 제외하고 그 5조 넘는 영업이익을 유지한다는 거는 뭐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완전 전성기 때,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 최고 이익 찍었을 때가 한 6조 6천억? 그 정도인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뭐 작년부터 계속 그 흰남로 관련돼서 비용을 분기 1년도 아니죠. 1분기에 4천억씩 떨었는데 그거 감안하고 분기에 그 4천억씩 비용을 다 털어내고도 1조 3천억 기록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그 수산화 리튬 매출이 이제 가장 빠르면 24년 하반기에 약 18,000톤 기준으로 25년도에 26,000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게 마진율이 에비타 마진이 55%에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1조 8천억이 매출이 찍히면 그냥 에비타 마진이 9천억에서 1조가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강으로 85조 매출에 5조 이익 나는 건데 1조 8천억 매출에 1조 이익 나면 엄청나게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밸류에이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사실은 그 생각보다는 연간으로도 실적이 한 자릿수 그러니까 5% 미만 최대 많아야 한 6% 그다음에 적으면 거의 2~3%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로 선방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 체력이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6조 가까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최소한 2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수산화 리튬에 대한 영업 가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네이버 금융에는. 그리고 내후년에 25년 기준으로는 6조 5천억에서 한 7조까지 영업이익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선방했다. 그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는 이제 여러 가지 똘똘한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 양극재 에코프로 BM,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에코프로 CNG, 그다음에 그
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 네 가지 똘똘한 자회사의 실적이 에코프로 CNG는 굉장히 선방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분기 거의 2조 매출에 1조 9천 얼마니까 거의 2조 가까이 매출 나왔고요. 영업이익 천억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에코프로 BM도 1분기 때의 부진을 상당히 만회하는 수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대 초반에서 6%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업체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율이 23%에서 26%까지 올라왔고, 근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다소 줄었거든요. 원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29% 육박했는데 3% 정도 감소해서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 리튬 가격 빠진 거에 비해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실적이 나름 선방했다. 그 다음에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굉장히 상장이 되냐 마냐 이슈 논란이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좀 다소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한 4%대에서 지금 2.2%까지 줄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럼 여러 똘똘한 자회사들의 합산 그 매출이 연간으로는 지금 2조 5천억 정도 체력, 그러니까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체력 크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자릿수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하면 뭐 7, 8% 마이너스니까 감내할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상당히 에코프로도 실적은 선방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 1.8%까지 빠졌다가 지금 4.3%까지 올라왔으니까 분기로 치면은 양극재 업체들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리튬 가격에다가 가공 마진을 붙이는 구조인데 리튬 가격이 빠지면 전체 당연히 그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나중에 이제 리튬 가격 관련돼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리튬 가격이 빠지는 게 양극재 업체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인 건 맞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그 상당히 그 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리튬의 가격이 빠지는 거는 계속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것도 리튬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과도하게 늘어났던 그 재고, 비싸게 들어온 재고가 상당폭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에코프로 이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탄산 리튬 미국에서 굉장히 싸게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여타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타격이 덜한 실정인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분기당 뭐 이제 2천억대 가까운 이제 영업이익, 1,000억대 가까운 분기당 영업이익 체력에서 내년에는 한 2천억대 가까이 영업이익 체력이 올라올 거고, 25년 기준으로는 분기당 한 3천억까지 영업이익 체력이 거의 50%씩 뛰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 기준으로는 연간 한 영업이 2,700억이니까 분기당 한 700억 정도죠. 70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천억 가까이 영업이익 나오니까 분기당 영업이익이 한 1,500억씩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사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LG화까지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욕을 먹더라도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해도 뭐 기간의 앞잡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비싸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장 부담돼. 왜냐면 지금 주가가 덜 빠져가지고 여전히 PER 기준으로는 150배 수준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PEG로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 그 다음에 LNF, 코스모신 소재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퓨처엠 PEG 계산해보세요. EPS 성장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24년도, 25년 다 PEG값 1배 미만이에요. 피터 린치가 얘기했잖아요. PEG 0.5배 미만에서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고 1.5배 이상에서는 매도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24년도, 25년도 PEG 값 제가 현재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도 계산해봐도 1배가 안 됩니다. 왜냐면
주가 오른 폭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익의 증가폭이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장 그 대형주단 양극재와 광물단을 포함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성장폭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사실은 굉장히 부진했고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여전히 흑자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고요. 첨단소재 사업부가 속한 양극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분기당 영업이익 8.3%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 뭐 4%대, 에코프로비엠 6%, NNF 1몇 프로, 1%도 안 되죠 NNF. 코스모 신소재 뭐 4%대. 그러니까 뭐 다른 업체들이랑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0조 연간 매출 나는 구조고 내년에 한 75조, 내후년에는 90조 매출 나는 구조고요. 이익단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3조 이익 나오고 내년에 한 6조. 그러니까 이익도 LG화학이 이 덩어리 큰 이 거의 70조 이익 70조 매출 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거의 6조 이렇게 나는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뭐 석유화학 사업부가 적자긴 하지만 적자폭을 굉장히 가파르게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1660억 적자에서 올해 1분기에 580억까지 줄였고 2분기 기준으로는 130억까지 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흑자 전환하면 그게 다 이제 이익으로 애드되는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법 가치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게 81.8%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이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간 영업이익이 이제 첨단 생산 세액공제가 지금 1,000억 단위씩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대로 LG화학의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2조 한 6,60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단순 계산해봐도 여기에 80%면은 깎아볼게요. 밸류에이션 할인해볼게요. 그럼 최소한 1조 1,000억 정도가 이게 이익이 애드되는 건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LG화학 자체가 하는 이익 체력이 한 3조에서 4조 이익 체력인데 1조가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법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 그래서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부 업황 나쁜 건 이제 알겠다. 그러면 그게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냐? 턴어라운드가 실제 되고 있고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는 최대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첨단 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까지 넘볼 정도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130억까지 마이너스까지 올라왔으니까 흑자 전환 되고요. 그 근거는요. LG화학이 석유화학 사업부 중에 그래도 우리 제일 많이 들어온 PEPP라고 하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은 저부가 가치 산업인데 LG화학이 하는 POE 그거는 이제 태양광에 들어가는 소재 고부가 가치고요. 그다음에 PVC 지금 하는 데가 LG화학하고 사실은 롯데케미칼 뭐 요 정도거든요. 근데 LG화학이 하는 PV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방 산업이 건자재 쪽하고 그 기초 산업 소재로 쓰이는 데는 그게 사실 마진율이 좋거든요. 다른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보다. 근데 심지어 PVC 관련돼서 중국에서 카바이드 공법, 그러니까 중국에서 PVC 만드는 공법을 환경 규제 때문에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급격하게 못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 수혜를 LG화학이 받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PVC 가격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 PVC도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PVC 또 가장 또 강력한 경쟁사가 미국의 올린이라는 화학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원자재 그러니까 PVC 만드는 원자재가 VCM이라는 건데 VCM이 또 공급이 또 잘 안 돼가지고 생산 차질이 생기고 뭐 일종의 그 공급에 뭐 셧다운도 생기고 그래서 미국 물량이 또 급격하게 또 줄었고 그다음에 중국 물량이 환경 규제 때문에 또 줄었고 그래서 그걸 지금 PVC가 LG화학이 반사 수혜를 받아서 당연히 지금 그나마 기초석유화학 업종 중에 가장 조금 LG화학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POE 소재 같은 경우는 그 하는 업체가 국내 LG화학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당연히 지금 LG화학이 당연히 독점으로 수혜를 받고 또 LG화학이 주로 많이 하는 게 가성소다인데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음식료에도 쓰이고 전방 산업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는 데가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성소다도 역시나 약간 특수 기초 석유화학 물질에 포함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PVC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뭐 PVC처럼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가격이 안 빠지니까 LG화학은 양극재 사업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기초석유화학 사업부랑 제약 사업부가 못 받쳐준 거예요. 근데 기초석유화학 사업부 드디어 3분기 흑자가 전환이 되면 이제 LG화학은 실적이 앞으로 완전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LG화학도 실적 체크를 해봤더니 한 번도 LG화학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은 이거를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하면 매출이나 이익이 소폭 줄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네이버 금융 데이터에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이 59조의 영업이익 3조 1천억인데 이거 절반 이상, 그러니까 3조 1천억이 거의 한 50% 이상이 양극재 그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이익이 난다. 그 첨단 소재 양극재 사업부가 또 첨단 소재 안에서 양극재 사업부가 또 100%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또 LG화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광필름이라고 디스플레이 소재에 들어가는 걸 또 하거든요. 그쪽은 또 시장이 안 좋아요. 디스플레이 소재 쪽은. 그래서 평광필름이 양극재가 엄청 많이 벌어놓은 이익을 깎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보다 내년에 평광필름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첨단 소재 사업에 양극재 사업 비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60% 이상의 양극재 사업부가 첨단 소재 사업부의 이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80%, 내후년에 25년 기준으로 하면 뭐 평광필름으로 내는 이익은 거의 미미하고 양극재가 거의 90% 이익을 내면 당연히 첨단 소재 사업부의 평광필름 이익률보다 양극재 이익률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8.3%라는 첨단 소재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는 양극재가 다 땡긴 거거든요. 그리고 LG화학은 마진을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체 내재화 물량을 LG화학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수주를 주더라도 마진은 당연히 자기네 LG 그룹사 마진을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LG화학은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마진 구조가 좀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LG화학 가지고 너무 주가가 안 오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LG화학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역시나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그냥 또 양극재 사업부 쪼개가지고 LG엔솔처럼 분할 상장하겠지.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LG화학이 이렇게 그냥 계속 뭐 52주 신저가 갈 정도로 막 망가질 정도로 이걸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극재가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만 있는 게 아니라 LG화학이 지금 생산 규모로 치면 3등인데 양극재가 일시적으로 가격 그 리튬 가격 빠져서 부진하지만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좋거든요. 그럼 분명히 수급보다 우선하는 거는 저는 주가라는 건 결국 기업을 따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 네, 실적을 따라간다. 그러면 LG화학이 실적이 깨지는 게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최소한 이 실적 개선되는 것만큼은 LG화학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화학도 밸류에이션 싸고 LNF도 밸류에이션 싸요. 또 이거 얘기하면 또 LNF도 강성주주라서 좀 무섭긴 한데 저는 LNF가 밸류에이션 싸다고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LG화학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난 게 그게 뭐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 연초가 됐든 그 밸류에이션 격차는 이쪽 그 키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반반씩 그걸 할 것 같아요. 배분을 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만약에 사신다면 네, 제가 만약에 산다면 여전히 원탑은 포스코 퓨처엠이지만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100%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위 말하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과 LG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그냥 압도적인 수주 실력을 바탕으로 그냥 완전 양극재 그냥 주도주고 거고 LG화학은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너무 싼데 단순히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실 LG화학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할인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가져갔고 그렇다고 비중을 포스코 퓨처엠을 뭐 60%, LG화학을 40%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포스코 퓨처엠 5, LG화학 5, 5대 5로 딱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찌됐든 양극재 시장이 지금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의 여파로 인해서 살짝 뭐 영업 이익률 단에 네. 좀 부진으로 인해
주가 뭐 실적 하향세와 함께 주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리튬 가격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긴 쉽진 않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뭐 내년 내후년 바라봤을 때 또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나올 텐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이익 성장 폭이 큰 건 포스코 퓨처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건 상대적으로 LG화학.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만 싼 건 아니고 LG화학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이익의 성장폭이 적은 거지 이익은 반드시 성장한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극재에 투자를 할 거라면은 한 1, 2년간 텀을 두고 한 반반씩 정확히 5대 5로 포스코 퓨처엠 5, LG화학 5 이렇게 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철저하게 대표님의 참고만 투자 하시고. 기준에 네, 따른 맞습니다. 네. 얘기니까. 그리고 사실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도 2차 전지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내년 또 대선도 있고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2차 전지 중에서도 내년에 유난히 좀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요게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정부에서 윤 정부가 2차 전지를 육성하면 육성했지 저는 뭐 이거를 환경적인 이슈에서 이게 이 전기차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진짜 재미난 게 펠란티스나 BMW나 그 어디죠? 폭스바겐 그룹이 연간 이제 그 휘발유차를 계속 고집해가지고 우리 전기차 생산 안 할 거야 해서 그래? 그러면 너네 환경적으로 벌금 맞아. 그렇게 해서 맞는 벌금이 연간 최소 3조에서 많게는 7조까지래요. 연간으로. 네. 와. 그게 26년 기준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6개월밖에 안 2년 4개월 남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벌금 안 받으려면 전기차 생산해야 되잖아요.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도 철저하게 플랫폼화 돼가지고 대표적인 게 GM하고 LG엔솔의 얼티엄 셀즈가 완전 플랫폼화 됐거든요. 그럼 가격이 코스트가 다운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말고요. 일단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굉장히 커요. 최소한 전기차의 40% 이상 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리튬이 쓰이죠. 그다음에 전기 로봇도 다 그 로봇도 배터리로 가잖아요. 로봇이 뒤에 선 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휴대폰 다 배터리잖아요. 다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그다음에 휴대폰만 있나요? 각종 노트북 다 배터리잖아요. 전기 선바. 심지어 이제 그 여의도 이제 국회의사당에 딱 내리는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네, UAM. 그다음에 PBEV라고 아시죠? 목적 특수 기반 목적 차량. 그러니까 뭐 그게 막 약간 1인용 뭐라 그래야 되냐? 1인용 그 요새 막 툭툭이라고 하던데. 전기 오토바이 뭐 그죠? 그 이 아주 엄청 소형차 그런 거 다 배터리로 가는데 그러면 수요랑 공급을 봤을 때 공급 늘어나는 것보다는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니까 리튬 가격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리튬 가격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밀어주는 산업인 건 분명하거든요.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이즈는 있죠. 뭐 중국 LFP 관련된 거 중국이 합작해가지고 꼼수로 국내 업체랑 합작해가지고 새만금에도 짓고 막 포항에도 짓고 막 울산에도 짓고 해가지고 미국 진출하려고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진출이 그렇게 쉬울까? 네. 미국 진출이 그렇게 쉬울까? 그리고 중국의 기술이나 품질을 북미 업체나 유럽 업체가 믿을까 과연? 네. 저는 그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미래에 대한 차세대 배터리나 차세대 양극재나 차세대 음극재나 뭐 차세대 장비에 대한 거를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준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국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아직 전기차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보급됐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자, 따끈따끈한 8월달 데이터로 봐도 북미는 아직 10%가 안 돼요. 9.3%고요. 유럽은 20%가 아직 안 돼요. 19%. 그 다음에 중국만 30%가 넘었어요. 31%더라고요. 중국은 포화될 수 있죠. 근데 중국을 제외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북미하고 유럽인데 그렇죠.
북미하고 유럽은 성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뭐 단기적으로 리튬 가격 빠진다고 판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회사들, 밸류에 체인 회사들이 캐펙스 투자를 아직 줄이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26년까지는 캐펙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 새로운 표 가져왔는데요. 자, 북미 시장만 볼게요. K배터리 북미 투자 공장이요. 자, LG엔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25년, 26년, 27년 것만 갖고 왔는데요. LG엔솔, 현대차, 조지아 이거 아직 삽도 안 뜬 거예요. 5조 7천억 투자해가지고요. 30기가와트시예요. 혼다 오하이오 이것도 25년 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40기가와트시고 5조 1천억 투자했어요. 스텔란티스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이 45기가와트시고요. 4조 8천억이에요. GM이랑 합작 미시간 이건 진행 중에 있죠. 지금 50기가와트시고요. 3조 투자했고요. 테네시 GM 테네시가 40기가와트시고 2조 7천억이에요. 그럼 이거 대충만 더 해도 애리조나에 지금 애리조나 드디어 ESS에 LFP 들어가잖아요. 7조 2천억이에요. 그럼 요 금액만 대충 합쳐도 LG엔솔만요. 이미 지금 세팅돼 있는 것만 30조가 넘어요. 기가와트시로만 해도요. 지금 70에 115에 165에 205에 250 250이에요. 북미만 싹쓸이죠. 자, SK온 말씀드릴게요. 포드랑요 켄터키 86기가와트시고요. 테네시에 포드 이거 F150 라이트닝 이거 픽업 들어 40기가와트시에요. 그러면 SK온은 포드랑만 110이에요. 10조 2천억 투자해요.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25년까지 완공을 해야 돼요. 자, 현대차고로 조지아랑 35기가와트시고 6조 5천억 투자해요. SK온도 이거 합산만 지금 17조예요. 17조. 삼성 SDI 볼게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 SDI 지금 투자 계획이요. 지금 미친 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인디애나 가장 빠른 게 24년부터 그 세팅되는 거 스텔란티스 인디애나가 33기가와트시고요. 3조 2천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GM 인디애나가 추가로 이건 추가하는 거예요. 30기가와트 3조 8천억. 삼성 스텔란티스 이거 미정이 34기가와트인데 여기 안 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싹쓸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LG엔솔이 ESS랑 LFP 포함해가지고 북미에서 총 825기가와트 시 중에 611기가와트 74%예요. 이걸 절대 무시 못하는 이 숫자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유럽은 얼마냐? 유럽은 70%까지는 안 돼요. 근데 65%가 나와요. 60에서 65%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CATL이랑 BYD는 침투율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1%도 안 되고요. CATL이 물론 우려스러운 제가 매월 체크했을 때는 LG엔솔의 출하량과 CATL의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보통 월별로 계산했을 때 4기가와트, 어쩔 땐 3.6, 어쩔 땐 3.2인데 그게 1.2기가와트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청 위협적인가를 볼 때 CATL이 많이 파는 차종이랑 LG엔솔이 많이 파는 차종을 봐야 되잖아요. LG엔솔은요. 그냥 웬만한 완성차에는 그냥 다 납품을 해요. 엄청나게 다양해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LG엔솔은. 자, LG엔솔이 납품하는 완성차 CATL이 납품하는 완성차 납품하는 완성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LG엔솔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LG엔솔 나가는 모델 볼게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아니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는 CATL하고 파나소닉만 납품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유럽에 나가는 거는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에 LG엔솔 것도 나가요. 물론 CATL이 물량이 더 많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있냐? 폭스바겐 ID3랑 ID4가 있고요. 이거 잘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죠. 포드의 머스탱 마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혼다 합작이 있고 도요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아이오닉 6가 있고 코나가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일본의 이시즈라고 상용차 이쪽도 있고요. 진짜 많아요. 정말 다행히 지금 다 안 써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SKO는요. 아이오닉 5가 있고 EV6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EQA, EQB가 있어요. SK는 또 뭐 있죠? 포드 픽업 트럭. 자, 그 다음 삼성 SDI 리비안이 있고요. 리비안 R1TS 이게 그거니까요. 픽업 트럭. BMW 고가 차종 있잖아요. i4, i7, X. 그 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심지어 볼보. 그죠? 파나소닉은 테슬라 북미 시장의 모델 Y랑 모델 S밖에 없어요. 그럼 CATL이 엄청 유럽에서 늘어나니까
유럽에 있는 다양한 완성 차종이 납품할 것 같잖아요. CATL 여기 보시면요. 주력은 모델 3, 모델 Y 말고는 상하이 자동차 SAIC 이거 중국 로컬이죠. 광저우 자동차 이것도 중국 로컬이에요. 니오 중국 로컬이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BYD는요. 심지어 아토3라고 마티즈급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추가된 게 CATL에 벤츠 EQS가 있고요. 볼보 XC40 리차지가 있어요. 벤츠 EQS 이거 안 팔려가지고 지금 가격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깎은 차고요. 형편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아 레이 있잖아요. 레이 지금 엄청나게 욕먹고 있잖아요. CATL 배터리 썼다가. 이거는 박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추가 뭐 드리기가 그런데 이거 지금 레이 EV 지금 가격은 3천만 원대 받아놓고 그 가는 거리 주행거리 가는 거리는 2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GM이랑 합작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쓰는 GM의 그 에코녹스란 차가 있는데 그 회사는 그 차는 400km 넘는 주행거리인데 LG랑 GM이랑 얼티엄 셀즈 배터리 셀에서 공급받아가지고 이거 레이 EV의 2배 가는데 주행거리는 가격은 똑같아요. 3천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하이니켄 양극재 쓴다고 다 비싼 게 아니고 저 BYD 볼까요? 이거 지금 보시면 포드의 에보스 처음 들어보죠. 도요타의 BG3, 테슬라 모델 3, 모델 Y.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는요 다 쪼개져 있어요. 지금 CATL, BYD에 뭐 LG 엔솔, 그다음에 저 파나소닉까지. 기아 EV5,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링컨 Z 다 안 팔리는 차종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다? 완성차가 잘 팔리는 거가 진짜 제일 중요하고 완성차가 어떤 차종인지가 중요한데 그럼 CATL이나 BYD가 납품하는 차종이 그럼 차종으로서도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LG 엔솔이 납품하는 그 스텔란티스 그룹, 폭스바겐 그룹, 그다음에 포드, GM 다 아주 쟁쟁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차종이잖아요. 심지어 뭐 테슬라까지. 그래서 저는 물론 유럽에서 시장 침투율이 CATL하고 줄어들고 있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CATL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는데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돼서 CATL이 LG 엔솔보다 기술력이 뛰어날까? 뭐 기술력 차이는 뭐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뭐 특허 차이에서도 4천 건 대 4만 건이니까 특허 차이가 뭐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 CATL이 웬만해서 막 기술 개발했다고 막 엄청 막 설레발 치고 해도 다 LG 엔솔 특허에 다 걸리는 거죠. 사실 LG 엔솔은 CATL을 경쟁자로 생각 안 하고 CATL이 사실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잖아요. 2027년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배터리 팔아야 되니까 막 우리는 10분에 막 400km 가는 거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양산할 수가 없고요. 양산하려면 최소 2, 3년이 걸리고요. 양산했다 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걸 가격을 못 맞춰요. 진짜 나쁜 놈들인 게 이 진짜 CATL이 쓰레 같은 놈들인 게 중국에서조차도 CATL 배터리를 안 쓰는 거예요. 왜? CATL 배터리보다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가 우수한 거예요. 성능도 우수하고 CATL 이 배터리를 썼다가는 저온에서 급격하게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심하거나 추우면 충방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쓰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금 전기차를 좀 오래 타봤거나 전기차를 교체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배터리, 더 성능 좋은 배터리를 원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의 눈높이를 CATL 배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CATL 배터리 말고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장착하면 쓸게 해서 그거 안 팔리는 물량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이슈는 만들어내고 있지만 LG 엔솔이나 심지어 삼성 SDI나 SK온하고의 경쟁력 차이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유럽에서 완성 차종의 그 적용 범위를 봤을 때는 뭐 완성 차종이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SK온이 들어가는 게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점유율이 뭐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고 그 LFP 배터리 관련돼서는 가격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는데 가격 경쟁력 또한 하이니켈 양극재가 더 구반반으로 갈수록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LFP 배터리는 또 아주 단점이 뭐냐면 우리 지금 충방전 시설이 그렇게 막 활발히 잘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충방전에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충방전을 올리려면 LFP 배터리가 결국은 싼 탄산 리튬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는 적은 양의 양극재를 써가지고 고효율의 고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LFP는 탄산 리튬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맞춰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넣어도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는 거고 탄산 리튬을 많이 넣어가지고 또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이니켈 양극재는 그 C 레이트라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C가 커퍼시티 용량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넣을 수 있는 최대 용량당 이 충방전의 효율을 나타내는 게 C 레이트인데 하이니켈 양극재는 높은 C 레이트에서 많이 넣어가지고 높은 충전 효율을 나타내는데 최적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LFP 배터리는 낮은 커퍼시티, 낮은 용량에서 충방전이 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탄산 리튬을 무지막지하게 막 때려 박아서 넣으면 당연히 배터리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 걔네가 그렇게 강조하는 LFP 배터리의 과부하 때문에 그 열폭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게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뭐 CATL의 점유율이 올라오는 게 팩트 체크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엄청 뭐 우려할 상황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LG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도 월별로 나오는 데이터로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 최대 50% 성장할 때도 있고 뭐 60% 이상, 65% 성장할 때도 있고. 일단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 고객사 다변화돼 있으면 어디서 어떤 차종이 사실 히트 쳐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금 과도한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너무 과도하게 약간 뻥튀기 된 부분, 그다음에 잘못된 노이즈를 양산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손품을 팔아서 계속 그걸 팩트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마치 굉장히 위협적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좀 잘못되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쪽으로의 공장 투자를 보다 이제 많이 하고 사실 이런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장비 발주 흐름도 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2차 전지 장비주의 흐름도 좋고 많은 분들의 관심도 끄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대장주는 누구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그 장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딱 현재 입장에서 장비주, 소재주, 셀, 광물 딱 보면 현재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건 장비주 같아요. 왜냐면 장비주가 상반기에 나가야 될 물량이 취소된 게 아니고 이연된 거거든요. 그잖아요. 맞아요. 24, 25년, 26년에 북미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장비주는 최소 12개월 전에 최소예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20개월 전에 가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24년도부터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건데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에서 뭐 원자재 관련된 부분, 물류 관련된 부분, 뭐 비용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슈가 있었는데 드디어 세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장비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고객사 다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비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레퍼런스? 국내 셀 업체 3사가 글로벌 탑이에요. 그러니까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에 납품한 이력이 있으면 그게 레퍼런스인 거예요. 글로벌 레퍼런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완벽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업체는 LG엔솔에만 납품을 할 거고 어떤 업체는 SK온에만 납품할 거고 어떤 업체는 삼성 SDI에만 납품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업체는 LG엔솔에 납품했다가 LG엔솔 나가는 거 보고 SK온에서 발주 주고 삼성 SDI에서 발주 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세팅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럼 여기서 끝나냐? 국내 업체 LG엔솔에 납품했어? 그럼 우리는 갖다 쓸게. 유럽 업체가 갖다 쓰는 거예요. 북미 업체가 유럽의 1등 업체가 이제 그 프랑스 ACC인데 ACC에 납품했어? 그럼 우리도 갖다 쓸게. 그래서 글로벌 레퍼런스가 국내 업체를 딱 발판 삼아가지고 유럽 업체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야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럼 기술 진입 장벽은 어디가 제일 세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인데 전극 공정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 전극 공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이니까. 그럼 전극 공정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전극 공정이 사실은 거의 일본의 히라노라는 업체가 그냥 압도적으로 계속 독점을 했거든요. 근데 히라노가 어느 순간부터 납기를 못 맞추고 가격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완전 배짱 장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 히라노가 자기네들이 마치 반도체에 막 ASML인 것처럼 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국산화하자 해서 해성처럼 등장한 게 PNT고 PNT는 전국 공정이 가장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데 완벽하게 국산화를 했고 심지어 LG 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SK온에 다 납품을 한 거죠. 물론 현재는 SK온의 비중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지만 LG 에너지솔루션 비중이 적지 않아. LG 에너지솔루션 발로 그냥 가장 따끈한 최근에만 해도 장비 발주서가 3건 이상이 들어갔고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에도 들어가고 미시간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제너럴모터스 GM 얼티엠 세일즈 3공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지연은 됐지만 LG 엔솔발, 삼성 SDI발, SK온발 물량이 쌓여 있어요. 그건 뭘로 할 수 있냐? 수주 잔고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이니까 약 2조 가까이 수주가 쌓여 있는 거예요. 수주 잔고로만 봐도 압도적이에요. 그럼 전국 공정 장비가 당연히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 가장 비싸겠죠. 비싸요, 가장 또. 비싼 데다가 마진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장비 회사가 보통 마진이 평균 내보면 약 10%가 안 되는데 한 8% 정도 될 거예요. 장비에서도 마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장비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그 CR을 받으니까 호스트 리덕션을 받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17% 마진이 나와요. 심지어 마진이 좋아져요. 17%에서 19%까지 좋아져요. 그럼 그건 뭐 어떤 얘기냐? PNT가 가진 기술 진입 장벽이나 PNT가 가진 장비에 대한 그 히라노 거를 대체하는 수요를 완전히 셀 업체에서 야 우리는 그러면 마진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PNT 거 쓸게 그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이 돼 있고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심지어 CR에 대한 단가 인하 압박에도 좀 자유스러운 게 PNT고 심지어 PNT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잔고로만 봐도 2조 넘으니까 압도적인 원탑이고 근데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PNT가 지금 오늘 이거 찍는 9월 6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20배예요. TSI 같은 경우는 234배가 나오고요. 네. 이게 과도하게 비싼 걸 수도 있죠. 하나기술도 61배예요. 61배. CIS 37배, DNT 83배, 코인테크 싸네 13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NT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평균 때려보니까 제가 66배가 나오는데 20배가 안 돼요. 전국 공정 1등 업체인데 이렇게 싸야 한다는 거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익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PNT가요. 물론 25년도에는 이게 수주 실적이 완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내년하고 올해가 50%가 나와요. 근데 매출은 50% 성장하는데 이익은 40% 성장해요. PER은 19배인 거예요. 그럼 PNT도 PEG 한번 계산해 보세요. EPS 성장률, PER, EPS 성장률 나누면요. 0.7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이익률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17%. 그래서 저는 장비 업체 중에서는 뭐 수주 실적으로 보나 글로벌 레퍼런스로 보나 기술 진입 장벽으로 보나 고객사 다변화로 보나 뭐 영업 마진으로 보나 캐파로 보나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PNT를 가장 좋게 보고 요새 좀 가장 주목 있게 보는 거는 DNT예요, 여러분. 왜 DNT가 너무 재밌어요. DNT는 회사 규모 자체는 적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NT도 올해 지금 9월달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이 회사가 매출이 1,000억 이제 막 갓 넘는 회사거든요. 요새 장비주가 제일 주가가 견조해요. 진짜 안 빠지고 올라갈 때는 막 15%씩 급등 나와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살아 있거든요, 장비주가. 자, DNT 보시면 500억대에서 지금 1,000억대에 나오거든요. 올해 23년도에 160% 증가해요. 올해 매출이. 그다음 내년에 58%. 제가 이거 평균 때려 보니까 한 80% 나오고 85% 나오고요. 이익은요 올해 흑자 전환하고요 159% 증가해요. 내년에. 그러면 이제
매출단에서는 아까 500억대에서 1000억대 매출 나오는 건데 수주를 이미 2,500억 정도를 받아놨어요 지금 하반기까지. 근데 그것도 단일 고객사거든요. LG 엔솔 것만 1,500억인 거예요. 왜냐? 이거는 그 파우치나 원통형에만 이 노칭 장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각형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는 고객사로 받을 수 없는 거죠. 삼성 SDI는 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일 수 있는데 LG 엔솔이나 SKO는 그냥 독점인 거예요. 완전히 DNT가. 그러니까 DNT를 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DNT는 레이저 노칭 장비인데 노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필요한 탭이나 홈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자르는 장비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칼로 프레스 장비를 썼어요. 프레스 노칭 장비를 썼는데 그 프레스에 들어가는 그 칼이 마모가 되면 그게 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심지어 그 칼이 마모돼서 칼을 교체해 줘야 되는 순간에 공장을 셧다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셧다운 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생산 로스가 커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셧다운 되면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세팅하는데 무한정 공간을 쓸 수 없으니까 장비를 위로 쌓는다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위로 못 쌓는 거예요. 왜? 이 레이저 노칭 장비는 위로 쌓든 옆으로 넓히든 상관이 없는데 이 프레스 노칭 장비는 위로 쌓으면 장비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렇게 위로 쌓는 데서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장비의 세팅, 그 장비 설치하는 데도 까다로워요. 이 프레스 노칭 장비가. 근데 칼 마모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효율이 또 떨어져요. 그다음에 칼 마모하는 동안에 오차가 생기는데 그걸 잡으려고 공장을 또 셧다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칭 장비가 속도가 또 느린 거예요. 생산 속도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단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프레스 노칭 장비를 쓰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미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프레스 노칭 장비에 맞게 장비가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레이저 노칭 장비의 단점은 가격이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 2배가 비싼 거예요. 근데 공장 셧다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노칭 장비 한 번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칼날 가는 그런 그 교체 수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요. 속도도 빨라요. 그 레이저로 찍어내니까 뭐 위로 쌓든 옆으로 늘리든 공장에서 장비 세팅하는 것도 너무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속도도 빠른 데다가 셧다운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장비를 세팅하는 공정 속도도 2배 이상 빠른 거예요. 가격이 2배가 비싼 거예요. 근데 앞으로 레이저 노칭 장비를 LG 엔솔이 써봤더니 샘플로 써봤더니 너무 편리한 거예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없어요. DNT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완전 독점인 네, 완전 독점인 거죠. 뭐 필에너지 이런 회사들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그 규모의 경제나 뭐 캐파나 이런 거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필에너지나 이런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LG 엔솔이 필에너지한테 주겠죠. LG 엔솔은 독점으로 지금 DNT만 주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DNT는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다. 결국은 프레스 노칭 장비가 단점이 너무 많아서 레이저로 다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존 거는 세팅이 돼 있으니까 못 바꾸고 신규로 들어가는 라인 있잖아요. 신규로 들어가는 라인은 전부 프레스 안 쓰고 다 레이저 노칭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출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2,000억 정도, 2,400억 정도 수주를 받아놨다는 거는 그거 LG 엔솔 100% 아마 LG 엔솔 물량일 거거든요. 그럼 SK온은 시작도 안 했는데 SK온도 신규로 북미나 유럽에서 장비 깔면 아마 당연히 LG 엔솔에 아마 샘플 테스트나 이런 거 보겠죠. 생산 속도 빠르고 생산 수율 잘 나오고 불량 안 생기고 이런 거 보면 저는 레이저 노칭 장비 엄청나게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단점은 각형에 못 쓴다는 거니까. 삼성 SDI를 고객사로 아예 못 쓴다. 근데 삼성 SDI도 지금 원통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포테는 PNT보다는 이 DNT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일단은 장비를 들여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SK온, LG 엔솔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미의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지을 건데 당연히 그 새로운 공장에 새로운 장비 들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기존 노칭 관점에서 프레싱이 있고 이번 레이저가 있는데 네. 프레싱을 도입을 하자니 효율이 잘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또 그 레이저는 기존 공정에는 다 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맞아요. 이걸 새롭게 바꾸긴 네. 어려운 상황에서 네. 결국엔 새로운 공장에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때 기회가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 기회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는 게 아닌가. 네, 네. 왜냐면 LG 엔솔 향 물량이 너무나 지금 많을 테니까. 네네. 아까 그 계산표 보여드렸었죠. 네. 근데 실제로 그만큼 수주도 많이 쌓여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독보적인 이런 성장률을 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PER 기준으로 83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크니까 24년도에 급격하게 30배까지 떨어지는 거고 25년에 23년과 24년에 평균치로만 계산해도 20배 미터로 떨어지는 거니까 아마 D&T도 24년이나 25년에 PEG를 계산하면 1배 미만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차별화돼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윤성 FNC, PNT, 하나기술, CIS, D&T까지는 주가가 좋고요. TSI, A-Pro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장비준에서도 가는 놈만 간다. 왜?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벤, 포스코, 퓨체엠하고 코스모 신소재만 갔어요. LG화학하고 LNF 철저하게 소외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양상이에요. 지금 철저하게 윤성 FNC, PNT, 하나기술, D&T 요 정도만 가고요. CIS, 코인테크, TSI, AF는 철저하게 소외돼요. 장비주에 그걸 보면 저는 이 코인테크 같은 회사들 엄청 밸류에이션 싸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그럼 그게 뭔가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는. A-Pro 마찬가지. 15배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아마 코인테크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다음 달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의 밸류에이션 싼데도 안 가는 건 분명히 이게 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확실히 지금 되게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게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에 많이 몰리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막 그냥 일반적으로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닌 것 네. 같아요. 아니면 독보적인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PNT처럼 그 기술 진입 장벽 외에도 엄청난 수주 잔고가 그냥 밑바탕이 되거나 하나기술은 최근에 반짝 오른 게 아니라 하나기술도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500억이고 연말까지 하면 뭐 6천억, 7천억 가까이 수주가 나오니까 하나기술이 그렇게 주가가 막 상한가도 가고 하는 이유가 그 결국은 숫자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고 D&T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센데 거기다가 완전 이런 기술 관련된 기술적인 구조적인 성장의 이유를 명확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장비주 내에서도 엄청나게 차별화된다. 윤성 FC는 심지어 커버하는 증권사도 없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수익률 보시면 윤성 FNC 여전히 지금 360% 이렇고요. D&T 최근에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저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봐요. D&T가 지금 200 한 20%, 윤성 FNC 360%, PNT 100%도 안 돼요. PNT 한 70%. 네. 나머지는요, 뭐 코인테크, TSI, A-Pro 이런 거 마이너스예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이 와중에 철저하게 차별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 싸다고 TSI나 A-Pro를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그 비싼 이유, 비싼 제값을 받는 장비주를 사는 게 거기서 더 추가 상승의 기회를 얻는 거죠. 양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극재 중에 LG화학은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LG화학의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닌데 투자 심리에서 나온 거니까 유일하게 양극재만 아주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센 놈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 1등주, 2등주 갖고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2차전지 인버스 ETF가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던데 이게 산업에 대한 인버스 ETF가 출시되는 건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최초예요. 아, 최초. 최초인가요? 네, 최초고요. 하여튼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비중이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만 거의 38%.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겨냥해가지고 쇼치려고 공매도 상품인 거잖아요. 이거 일종의 굉장히 꼼수인 거죠, 꼼수.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주가 부진하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될 수가 없죠. 지금 이거 KB증권, KB자산운용 불매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수급적으로 부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KB자산운용 이 KB스타 2차전지 탑10 이 인버스 ETF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는 상품인데 절대 인기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꼼수 부려가지고 주가 떨어뜨려서 자기네들이 수익 내겠다는 심보 자체가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거 관련돼서 잘 되면 또 우후죽순으로 베껴서 또 여타 자산운용사에서 나오겠죠. 얘네 웃긴 게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해지 수단이다. 그래서 정방향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 말고 그 레버리지 그것도 출시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이미 지금 미래에셋 타이거 핵심 소재 그게 지금 순자산이 3천억이 넘어요. 엄청나게 잘 팔리고 거기에 이미 포스코랑 에코프로그로 합산이 55%가 비중이 넘는데 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꼬름하게 해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처럼 우리도 정방향도 낼 거야 하는 이거 KB 자산운용 거 ETF 안 하겠죠. 안 사겠죠. 이미 삼성 자산운용이랑 그 미래에셋 타이거 그게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잘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다고 에코프로나 포스코의 변동성이 생긴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만약에 팔고 그러시는 거는 좀 너무나 좀 잘못된 방법, 잘못된 매매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 ETF에서 인버스를 출시하는 게 최초라는 것도 놀랐고 네. 그 비중이 또 특정 그룹사에 많이 실려 있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 그러니까 돈 되면 진짜 뭐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거랑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돈만 되면 그죠? 확실히 논란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욕 먹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욕까지 먹으면서 이걸 팔아야 될까? 이게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홀딩스의 수급에 부담이 되잖아요. 또 당연히 또 부정적인 이슈를 양산할 거고. 대표님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이게 뭐 반도체도 아니고 2차전지도 아니고 로봇이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새 또 시총 3조를 돌파했는데 야 이게 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또 본격적으로 로봇에 투자를 하면서 로봇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로봇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성장하는 산업은 분명한데 숫자가 안 찍히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성장률 자체가 가파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어떤 성장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인건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굉장히 사실 제조업체는 다 인력으로 승부하는 건데 인력이 엄청 딸리니까 당연히 뭔가 대체 인력이 필요한데 대체 인력으로 로봇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죠. 심지어 뭐 로봇을 뭐 야근시키는 거, 뭐 주말에 근무시키는 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정신적인 거나 멘탈적인 거나. 근데 로봇이 원래 가격이 대당 2, 3억을 했다면 지금은 그 제조 단가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4천만 원대, 3천만 원대면은 거의 가격이 얼마죠? 2억대에서 4천만 원대니까 5분의 1 정도 가격이 싸진 거죠. 근데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내년에 24년도에 최저임금이 9,860만 원으로 또 올라갔거든요. 2.5% 인상됐거든요. 그럼 로봇 수요는 물가는 꾸준히 계속 오르는데 인건비까지 계속 오르면 당연히 이 제조업체가 됐든 서비스 업체가 됐든 이건 엄청나게 부담인 거예요. 결국은 인건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국내 업체들이 투입하기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면 초창기니까. 뭐 글로벌 업체들 뭐 대표적인 업체도 있죠. 뭐 의료용 쪽에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뭐 대표적인 회사 있고, 그다음에 뭐 테라다임 같은 회사도 있고. 근데 뭐 그런 대표적인 회사 이름 이런 회사 있었지. 아이로봇 이런 회사들 있는데 막 그런 회사들이 엄청 많아진 건 아니까.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막 개화돼가지고 막 지금 막 포화 상태인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아직 초기 시장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로 진출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드웨어 잘하니까 소프트웨어는 약하지만 하드웨어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고. 그리고 로봇이 보니까 확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제조업도 있지만 AI 인공지능이랑도 엮이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사실은 뭐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F&B에도 쓰이고 의료용에도 쓰이고 심지어 뭐 농업 현장에도 쓰이고 당연히 공장 자동화 관련돼서는 너무 당연히 많이 쓰이고 그 연평균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20%가 넘으니까.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이 로봇 관련돼서 숫자가 안 나와서 저는 계속 투자하기가 어려웠는데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면 이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이 로봇 관련돼서 가격이 대당 가격 그러니까 로봇 한 대당 가격이 싸진 거는 이게 범용성이나 확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또 마침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막 그 중에 경쟁력 있는 국내에서 엄청 이 회사 투자해 볼 만하다, 엄청 경쟁력 있다 그런 회사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딱 추려져요. 심플하게 엄청 추려져요. 뭐 대표적으로 의료 관련된 회사는 큐렉소라는 회사가 압도적이고 감속기에서는 현재로서는 SPG가 원탑이고 압도적이고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이라고 뭐 설치고 있지만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하반기에 상장되면 10월달에 상장될 건데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협동 로봇 관련돼서는 압도적인 1등이고요. 맞아요. 생산 캐파로도 그렇고 뭐 매출로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리로도 다 네, 글로벌로도 4위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뭐 시총 1조에서 1조 3천억에서 1조 8천억 뭐 비싸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밸류 받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당연히 2조 넘게 받아야죠. 그게 정상인 거고. 두산 로보틱스가 그 협동 로봇 관련돼서 지금 4위인데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앞으로 확장성이 있다. 네. 왜냐면 두산 그룹 측면에서도 지금 사실 전략적으로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도 적자거든요. 과거에나 뭐 두산중공업 잘한다고 두산의 대표 그룹이라고 했지. 뭐 패션 정리했죠, 그죠? 식음료 정리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하면 반도체, LG하면 화학, 그죠? 하나하면 방산, 그죠? 두산 뭐 있어요? 없어요, 진짜. 두산 로보틱스 엄청 키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그룹사 차원에서 핵심 주력 메인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에 상장되는 순간 1등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심지어 밸류에이션 산정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과도하다고 빼버렸어요. 밸류에이션 산정에. 밸류에이션 산정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가면 밸류가 과도하게 나오니까 빼버렸고. 아 동종 비교 대상. 네, 동종 비교 대상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외시켰어요. 그걸 포함시키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는 네, 합당한 밸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완성 업체 중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가 압도적이고 부품단에서는 감속기 SPG, 그다음에 조금 특화돼서 의료용 로봇을 하고 있는 큐렉소 이 세 개 회사가 너무 다 각각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는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장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리고 적정 마진을 받고 있냐. 근데 일단 적자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고 큐렉스는 흑자 전환했고 SPG 당연히 흑자고. 그러면 적정 마진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금강 개발했을 때 청바지 회사, 그러니까 뭐 약간 낡은 투자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금강 개발했을 때 청바지 회사가 돈을 더 번 것처럼 오히려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점점 다양한 물류 로봇이니 뭐 F&B 로봇이니 의료 로봇이니 하면 할수록 저는 로봇에서 들어가는 부품단에서가 더 오히려 성장에 대한 포텐셜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SPG, 뭐 큐렉소보다는 매출이나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SPG가 조금 더 점수를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래요.
근데 물론 SPG나 두산 로보틱스나 큐렉소가 굉장히 빠르게 흑자 전환해가지고 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면은 뭐 그때는 뷰가 바뀔 수도 있죠. 당연히 뷰는 변하는 거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그 감속기를 지금 일본 거 대체하는데 기존의 하모닉 감속기, 소형에는 하모닉 감속기, 중대형에는 납테스코 감속기가 납테스코는 75에서 80% 독점이었고 하모닉은 95% 독점이었는데 이제 막 국산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막 국산화하기 시작했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데 심지어 SPG 감속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이랑 현대 자동차 부품 회사랑 미국의 공작계기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 다양한 매출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로봇 회사 입장에서는 하모닉 드라이브나 납테스코 감속기가 납기를 못 맞추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격을 내고를 안 해주니까 가격 비싸게 받으니까 심지어 SPG 감속기가 70% 단가예요. 그 드라이브 감속기. 그러니까 30%가 싼 거죠. 근데 납기 잘 맞춰주고. 그 SPG 감속기는 물량도 지금 늘리고 있어요. 캐파를 10만 하모닉 드라이브 그러니까 소형 감속기 기준으로 SH 감속기 기준 10만 대까지 늘렸고 내년에 15만 대 캐파 그냥 늘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무조건 매출에 대한 보증이 돼 있으니까 캐파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속기에 기회가 있는데 감속기가 만약에 더 우리나라보다 더 저가에 중국 업체들하고의 만약에 경쟁이 붙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은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아직 중국 업체들하고의 그런 엄청나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부품 들어가는 거나 뭐 조선 부품 들어가는 거나 그 정도 사이즈로 싸울 만큼의 그 중국하고의 경쟁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현재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 엄청 치열한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이제 막 국산화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매출 포지션에서 SPG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 모터 사업 외에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천억 정도 매출나는 4,500억 매출나는 비중에서 감속기 이제 막 100억, 150억 나거든요. 그럼 100억, 150억에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300억, 500억, 800억, 1000억 이 구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감속기 관련된 회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우리나라 1등, 2등 회사에 SPG가 레인보우랑 두산 로보틱스에 납품하니까 기회가 있고 밸류를 비교해봤더니 레인보우 지금 3조 밸류 받는데 SPG는 좀 많이 올랐긴 했는데 7천억이니까 그럼 레인보우가 비싸다고 하거나 SPG가 너무 싸다고 하는 건데 저는 레인보우 비싼 거보다는 SPG가 좀 더 시총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최종적인 네네. 리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투자자로서 가장 네. 관심이 있는 건 네. 결국 실적 대비 얼마나 싼가잖아요. 네네네. 대표님께서 전체로 보셨을 때 얘는 유난히 네. 실적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싸다 네. 라고 할 만한 게 좀 있었을까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것만 추렸어요. 제가 그래도 의미 있는 종목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어요. 그냥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바이오니아가 있었고요. 생물공학 중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제약의 환인제약, 디케이라.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효송중공업이 있었고요. 섬유, 의류, 신발 이쪽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자동차 부품의 S&T 다이내믹스, 제약의 보령, 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만 말씀드려요. 삼성 SDI, 그 다음에 우주항공 국방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IT 서비스의 삼성 SDS, 건설의 유일하게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주가는 부진하지만 LG화 실적 잘 나왔고요. S&T 모티브, 대웅제약, 하나시스템, LG이노텍. 자 보시면 많이 겹친 거. HD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로템. 다 이 기계 쪽이 많아요. 보면 아까 뭐였죠? 효성중공업도 DK락도 다 기계 전기장비 쪽이에요. 두산 박해 뭐죠? 기계죠. HD 현대 일렉트릭 전기장비죠. HD 현대 건설기계 기계, 그죠? LS 일렉트릭 전기장비, 포스코 DX, IX 서비스, IT 서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기계랑
전력 장비, 전력기기 쪽 기계라고 하면 뭐 굴삭기 그죠? 뭐 이런 그 건설 장비, 건설 중장비하고 전력기계 쪽이 주가 올랐거든요. 근데 주가 오른 거보다 이게 큰 거예요. 더 이익의 증가폭이 더 큰 거예요. 특히 이 전력기기가 진짜 재미난 게요. 30년 텀 교체 수요가 40년 텀, 50년 텀이 있는데 30년 텀, 40년 텀, 50년 텀 이거 북미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요. 심지어 중동도 있고요. 이 아프리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막 이런 데 있는데 이 북미에서 30년 동안 노후화된 걸 교체 수요, 40년 된 걸 노후화된 교체 수요, 50년 된 노후화된 교체 수요가 지금 21년 기준으로 인프라 투자하고 이제 신규로 이거를 그 전력기기랑 굴삭기 이런 거를 교체해야 되는 거를 연간 20% 넘게 그 교체 수요만, 그러니까 신규 수요 빼고 기존 거 전력기기랑 회전기기, 배전기기 이거 교체하는 것만 일단 2021년도부터 일단 인프라 투자 들어가는 게 1조 넘게 1조 달러니까 1000조잖아요. 1000조 들어가는 거고 이 교체 수요가 30년 턴, 40년 턴, 50년 턴이 계속 이미 작년부터 발생했고 작년, 올해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이것도 뭐 2차 전지처럼 3년의 수주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전력기기가 엄청나게 막 기술 진입 장벽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로 꼭 효성중공업이나 꼭 LS 일렉트릭이나 꼭 HD 현대 일렉트릭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이 북미하고 유럽에 발빠르게 현지화를 한 거예요. 선점 효과를 누린 거죠. 그런데다가 가격도 싼 거예요. 프랑스의 넥산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태리의 프리즈마라는 회사도 있고 한데 그런 회사들보다 발빠르게 북미에 진출했고 가격도 잘 맞췄고 공장 캐파도 빠르게 늘렸고 그러니까 삼박자가 다 맞은 거예요. 가격, 캐파, 커스터마이징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가지고 수주가 북미에서만 보면 신규 수주가 1분기에 7억 9,600만 불, 2분기에 12억 3,200만 불.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연간치를 다 땡긴 거예요. 2,800만 불을 받은 거죠. 그럼 이게 성장률로 치면 40% 수주 성장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북미가 1분기 때 40억 800만 불로 147%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성장률이 그냥 연평균으로도 50%가 계속 넘는 거예요. 2분기 때 5억 1,300만 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교체 수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3년 텀으로 가는데 3년 텀이 계속 레깅으로 HD 현대 일렉트릭만 좋은 게 아니고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력기기 자체 시장이 그냥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1조 달러 북미에서 인프라 투자한 거는 당장 23년부터 반영되는 게 아니라 23년부터 스타트 끄는 거죠. 시작되는 거, 본격화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노후화된 설비로 교체하는 거는 반도체 설비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대체 에너지나 2차 전지나 이것도 다 교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거, 전기차 공장에 들어가는 거,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거,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쪽 공장에 들어가는 거는 다 전력기기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보면 결국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수요는 이거는 전기차 시장이랑 같이 가는데 전기차 공장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반도체 공장에도 전기가 필요한 거니까 엄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전기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그냥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1,300억에서 2,400억 앞에 단위가 달라져요. 그냥 3,200억, 4,200억이거든요. 근데 밸류는 내년 기준으로 하면 10배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이것도 시가총액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가파르니까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20%씩 늘어나고요. 2조 대에서 2조 6천억, 3조 1천억, 3조 6천억 늘어나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교체 수요 자체가 일시적인 게 아닌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랑 해상풍력 이쪽 관련돼서도 수요가 어마어마한 게 해상풍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데 해상풍력 이제 막 세팅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막 설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해상풍력 주변에 변전소나 변압기 엄청 필요할 건데 그럼 이것도 그냥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유럽의 노후화된 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대체 에너지 외에 신규로 해상풍력이라는 모멘텀이 그냥 하나 더해지는 거죠. 근데 미국만 해상풍력 하는 게 아니라 중동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하고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결국은 이 대체 에너지 투자를 하면 전력기기랑 변압기기, 회전기기, 배전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단가가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30년 전, 50년 전, 40년 전 그때 교체 단가랑 지금 교체 단가랑 가격이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P와 Q가 모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주를 막 미국 이런 최대 전력회사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이런 데 막 3,500개씩 막 이렇게 계약을 맺거든요. 북미 시장이 엄청 큰데 그냥 매년 그냥 100만 대 이상이 새로 이 변압기 수요. 그것도 그냥 변압기 아니고 배전 변압기만 이렇게 100만 대 이상 수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숫자가 계속 찍히고 이 숫자 찍히는 거에 가장 33% 이상 이미 지금 30년 이상 사용해 가지고 수명이 30년인데 이제 대거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북동부 같은 데는 40년이 이미 초과해 가지고 30년 사이클, 40년 사이클, 50년 사이클 세 가지가 그냥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싹쓸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그리고 재미난 게 이게 변압기도 매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매월 수출 데이터. 그럼 수출 데이터가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7, 8월에 약간 주춤해요. 성장세가 꺾인 게 아니니까 약간 슬로우해졌거든요. 근데 슬로우해졌는데 연간 실적은 사실은 그게 없잖아요. 사실 연간 실적은 꺾이지 않았잖아요. 아까 보시면.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전력기기를 다 수입에 의존하는 거죠. 현지 업체가 로컬 업체가 없는 거예요. 이태리나 프랑스나 국내 업체나 뭐 일본 업체한테 수요하는데 아까 선점 효과를 잘 누린 거죠.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LX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왜냐? 공장이 여기 써 있잖아요. 엘레베마나 이런 데 공장에다가 세팅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선점 효과를 잘 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이 계속 좋고 밸류에이션 매년 기준으로 10배 미만이니까 주가는 올랐지만 이익의 증가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변압기를 우리나라 거 쓰다가 갑자기 교체해가지고 중국 거 쓸 게 이러진 않거든요. 이것도 약간 1년 텀, 3년 텀, 5년 텀으로 그냥 장기로 그냥 기존의 물량 준 데다. 그래서 저도 이 전력기기 쪽을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최근에 워낙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완전 확대했고 네. 유럽도 막 러시아 전쟁 이후로 더 많이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재생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이러한 신규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30년 주기의 텀인 이제 노후화된 전력기기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특히나 북미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공급단에서 기존 이 북미 시장에서의 그 리쇼어링 정책까지 겹쳐지면서 그 현지 내재화되어 있는 업체가 이제 많지 않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뜻밖의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움직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그렇게 크게 막 의미 있는 경쟁사가 없으니까 뭐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기보다는 가서 선점 효과를 노린 거고 그 미국 주변에 있는 얘네도 공장이나 인프라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이 잘 되니까 그거에 대한 측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니까 그걸 온전히 수혜를 받는 건데 물론 뭐 마진이 엄청나게 좋거나 뭐 굉장히 막 이익을 많이 남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워낙 그 Q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마진율이 좋아지진 않지만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어요. 분기별로 9.13에서 9.46으로 늘어나고 지금 연간으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5%에서 7.5, 8.8로 늘어난다.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신규로 교체하면서 단가를 잘 받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과거에 30년 전에 나갔던 것보다 훨씬 당연히 높은 단가로 나가는 거니까 물량은 줄고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당히 업황으로 치면 이 전력기기 쪽은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최고의 호황을 국내 3사가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심플하게 숫자가 꺾이는 걸 보면, 그때 사실은 숫자 꺾일 때 다른 매력적인 업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시장 상황이 나쁠 수도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게 그냥 계속 우상향하고 견조했거든요. 뭐 단기간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지, 저는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는 안 보거든요. 사실 로봇이나 AI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 컨셉에는 맞아요. 실적이 딱 네.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익 성장폭 대비 시총 성장, 그러니까 시총 상승은 그렇죠. 네. 비교적 덜한 거죠. 맞습니다. 네. 물론 성장은 AI나 로봇이 명확한데, AI나 로봇을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거고, 이건 너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로봇 AI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체는 없으니까 자꾸 미래를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장 눈앞에 그쵸. 보이는 네. 숫자라는 네. 안정적인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런 네.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그쵸.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명확한 숫자가 찍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뭐 대표님이나 사실 이런 실적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투자자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러한 또 전력기기 인프라 쪽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도 AI나 로봇보다는 이게 당장 내 고객을 설득시키기에도 명확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또 오늘 김준 대표님과 많은 얘기 나누면서 함께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인사이트에 따른 공부를 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이었고, 대표님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요. 주식은 저희가 막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를 너무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래 못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충실하는데 결과가 바로 안 따라올 수는 있어도, 저는 제 경험이 그랬고, 제 주변에 엄청나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보면 결과가 진짜 빨리 나오신 분도 있고, 진짜 몇십 년 걸리신 분도 있고, 지금 엄청나게 과정은 충실하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결과를 못 내신 분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을 줄이려면 과정에 엄청나게 충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정에 충실하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진짜. 새로운 기업을 알아가고 새로운 산업을 알아가고, 물론 수익까지 뒷받침되면 너무 좋은데 그건 진짜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그 산업을 알면 산업을 알면 알수록 내 투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당연히 그게 결과를 얻는 시기가 빨라질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손품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는 즐거움이 먼저다. 결과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재밌으셔야 돼요. 그냥 엄청 재밌으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되고 재밌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하나의 약간 그 뭔가 부담감이나 목적의식을 가지면 오래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나 어떤 산업에 또 너무 또 꽂히셔가지고, 저도 그게 진짜 안 고쳐지는데, 어떤 종목이나 어떤 산업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면요, 시야가 진짜 좁아져요. 저보다 무지막지하게 젊은 이수빈 대표의 장점은 사고가 진짜 유연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거든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되게 리스펙하고 저도 본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어느 종목이나 어떤 산업에 꽂히면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사고가 유연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좋은 종목 들었어. 이수민 대표가 뭐 AI 산업을 얘기해줬어.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재화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재화의 기본은 엄청난 손품에 있다. 사고가 유연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긍정적이셔야 돼요. 낙관적이실 필요는 없는데 긍정적이어야지 돈을 벌어요. 주변에 돈 번 분들을 보면 다 엄청나게 긍정적이세요. 남 헐뜯고 비난하고 뭐 개별 종목 뭐 나는 그 포스코 퓨처형을 좋게 보니까 난 뭐 LNF는 쓰레기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돈 버실 수 없고요. 다 두루두루 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여유를 가지세요. 예. 주식 투자 막 당장 오늘 샀으니까 내일 무조건 올라야 돼.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사고 그냥 30%는 조정받을 수 있다. 예. 30%를 조정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버틸 멘탈이 있으신 분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5% 뭐 빠지고 7% 빠진다고 막 난리 나요. 막 댓글 뭐 꼭 댓글이 아니더라도 주가 빠지는 게 그냥 정상인 거예요. 원래 주가가 빠지라고 내가 사면 빠지고 물리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감내를 못 하시면요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주식 투자는 위험 자산이니까. 네, 위험 자산이니까요. 내 원금을 보장해 주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 막 허황되게 막 1년에 뭐 100% 수익 나는 거 뭐 기본으로 아시는데 그분 계속 1년에 그냥 매년 100% 수익 낼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운하고 실력하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대표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첫째로는 이 과정을 즐기시고 제가 군 시절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노너라는 책이 있었는데 공자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사실 되게 자신감이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 똑같네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네. 결과는 저 사실 맞아요. 네. 저는 그냥 네. 그 결과는 맞아요. 알아서 따라한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저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이 산업을 공부하고 야 이런 기업이 있었어 이 과정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 공부에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리포트 보고 기사 보고 내 생각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뭐 전시회나 뭐 탐방도 한번 가보고 야 이게 이 자체가 주식 투자에 다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그런 과정을 즐기시면서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잖아요. 제가 엔지니어 생활했을 때 안타까운 거는 그 엔지니어를 통해서 그 회사 사장, 그 회사 주주를 배불리는 일을 한 거죠. 굉장히 한정적으로 제한적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주식 투자 관련된 컨텐츠를 하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건 또 그 무슨 말이냐? 주식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회사가 성장하고 그 회사가 인력도 고용하고 그 회사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굉장히 대의 명분이 있어요. 이 투자하는 것 자체가 샀다 팔았다만 안 하시면 그래서 투자하는 게 선순환 된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 관련돼서 되게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면요. 그 대화의 질도 높아지고요. 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되게 좋아져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재밌게 즐기셔야 됩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즐기셔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연한 사고, 손품. 긍정적인 마인드, 손품, 유연한 사고. 이 세 가지만 절대 잊지 않으셔도요. 반드시 성공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좀 오래오래 진짜 길게 롱텀으로 보시고 급하게 돌아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쉽게 지치지도 마시고 그냥 즐기십시오. 진짜.
이렇게 재미난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돈까지 벌잖아요. 잘하시면. 예. 즐기시다 보면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래오래 주식 투자 재밌고 즐겁게 하면서 좋은 결과까지 함께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 또 부자TV와 또 훈훈한 주식 채널도 열심히 오래오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